갑자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얘기하니까 혹시 두 분 후보님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혹시나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합니까? 좀 소유 구조가?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 정치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복잡했어요. 아, 솔직한 거 좋아해 지금. 예.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예. 그러면 그때 정치인이 아닌데 그렇지, 예. 이런 분이 아닌데 지금 딸이 당황했어요. 들리시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열심히 이후에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네.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한 채도 없는 상태가 돼. 한 채도 없습니까? 저도 정리가 네. 됐는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지 만 2년이 안 됐거든요. 정치인 공인이 된다면 뭐 당연히 다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이해충돌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오는 거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렇죠. 저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의 이제 그 정치하기 전에 변호사 할 때 투자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30대 때 주식에 잡주하셨다잖아요. 보니까 지금. 저도 투자 실패 경험 중에 하나가 그때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직전에 엄청 고점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생각해서 인버스 해가지고 제가 인버스에 몰빵? 억을 넣었는데 진짜요? 넣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전쟁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야. 실패의 경험. 그때부터 국제 정세를 눈여겨봐야 한다. 설마 다 일이 난다 이런 경험을 아니 좀 근데 저도 뭐 어젠가 오늘을 해왔구나. 작년 말에 퇴직했잖아요. 네. 부시장 퇴직하니까 그거 재산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 부시장 2급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또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저 출마하는 분들한테 다 다주택 확인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냥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다주택자들은 네. 다 소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식의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공직자들은 또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요 가족 부모나 주민번호만 딱 치면 금융 자산은 부동산하고 금융 소유는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조회를 안 해도 그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던 부모 재산, 내가 모르던 부인 재산, 내가 알게 모르던 되는구나. 부모님 재산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금융, 증권은 그 주민번호만 치고 동의서만 네. 첨부하면 자동으로 다 떠요.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가상 자산도 다 떠요. 가상 자산까지도 다 떠요.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차량 가격 이런 것도 옛날에는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투명화되고 있어서 이 재산 등록이 앞으로 이게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렇구나. 되면은 아마 현금 그러니까 계좌, 증권, 부동산, 자동차까지도 뜨거든요. 자동차까지로 딱 하면 뜨는 거라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지금 이제 안 뜨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금 갖고 있냐 이런 건 안 떠요. 그림 갖고 있냐 이런 건 안 뜨잖아요. 그런 건 안 뜨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다 등록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점검 결과 새로운 부동산이 발견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게 실제로 왜냐하면 발견된 건 없는데 저는 발견된 건 없어요. 발견된 건 없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예전에는 등기부를 뭐 있는지 등기부를 내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그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본인 확인을 받으면 자기 소유한 부동산이 쭉 떠요. 지분도 다 떠요. 지분 구조까지도. 지분도 다 떠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그게 예민한 게 그거예요. 내 것만 뜨는 게 아니라 부모 원래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 부모 자식들 간에 그 공유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현금 증권. 그것도 떠요? 증권도? 현금 증권이 뜬다니까요. 와.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동의를 그 부모 거절하는 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은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 재산 얼마까지 있는지 잘 확인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부모님이 나 몰래 뭐 예금이나 주식을 사놨거나 뭐 가상 자산을 사놨거나 뭐 이거를 서로 그러니까 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동의서를 넣는 순간 작다 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예금, 증권, 가상 자산은 일단 그 동의서 넣으면은 다 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네. 본인 부동산은 부동산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놀란 게 지난번에 금요일에 방송하다가 그 속보를 마주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을 내놨고 실제로 가계약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야 정말 저는 통상의 정치인들도 그런 결단을 이렇게 순식간에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제가 아시는 분 부동산에서 한 거예요.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그 오랫동안 거래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가계약 한 건 아니고, 네. 근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전세 임차인이 있다 있는 보니까 거죠. 임차인이 네. 있다 보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야 계약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따 누가 살지는 정해져 있는데 네. 가격도 정해져 있어요. 네, 말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허가 나면 그 다음에 사기로 해서 시세가 뭐 32, 3억 정도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아시겠지만 알아, 순회역하고 위치 알아요. 네. 중앙공원하고 중간 딱 잘 보이는 그 딱 저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선도지구 재건축 지정된 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오를 그 국민의힘에서 막 50억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고 네. 지금은 한 그 정도까지는 32, 아니고, 3억 정도 네. 되는 데인데 아마 그 시세 30억 밑으로 그 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두 합의겠죠. 아니 근데 그 됐다 중개인 그러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대통령 내외가 내놓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단지 안에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이고 네.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군데서 막 취재가 왔는데 그것도 우리 또 뭐 약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뭐 옛날부터 계속 알고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국회에서 빨리 입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더 빨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력하게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요. 저는 좀 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5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세, 입법적으로 보유세를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30억, 50억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는 양도세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야죠.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근로소득 벌어도 세금 냅니다. 근데 그렇죠.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00억이 돼서 70억을 벌었는데 1가구 1주택이라 세금 안 나는 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안 되죠. 말이 잘못된 안 거거든요.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유세도 거두고 또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는 세금을 양도세를 내도록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네. 우리 청년층들 근로소득세 좀 낮춰주고 맞아요. 청년층들 창업 지원하고 청년들 사업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재기 지원 자금 쓰고 AI 지원 자금 쓰고 이쪽에 재원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옆에 요즘 동료 의원님들 열심히 설득하면서 입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님 할 수 없잖아요. 국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안되면 저 혼자서라도 소리 높여가지고 일단 국회의원으로 있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법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는 거를 약간 예외적으로 생각해요. 세금은 안 낸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1가구 1주택 비과세거든요. 하다 주다 보니까 예전에 막 집이 없고 이럴 때는 집 하나로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이것까지 세금 매겨 이랬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이게 막 차액이 50억 100억 돼가는데 세금 안 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부동산이든 그림이든 뭘 팔아서 양도세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이 되게 심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예요. 그다음에 사업소득 내는 거에 가장 큰 그 저항이 뭐냐면은 간이과세제도. 우리가 5천인가 8천 정도 안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으로 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항감이 많아요. 그 두 개는 제가 봐도 좀 손볼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내는데 예외적으로 깎아주는 방식. 자, 그래도 그렇죠. 며칠 안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공론화 시킨 다음에 정말 좀 그 의원님들 막 빨리 설득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지방선거 나오기로 맞아요. 했는데 네.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사실 이야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은 우려를 많이 하세요. 표 떨어진다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표 떨어진다. 근데 그렇죠. 표 떨어지는 게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오르니까 리스크 감소하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님 혼자 지금 부동산 정책 밀고 나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강력하게 입법으로 뒷받침을 뒷받침을 해줘야 해야 합니다. 됩니다. 네. 그래야 이걸 가격을 잡아요. 지금은 저는 생각하기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고가 아파트 특히 저기 강남 이쪽은 최소 20%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잡아야 당연합니다. 돼요. 너무 비싸요. 입법적으로 네.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10억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0억, 50억 넘어가는 아파트에 한해서 보유세 거두고 1가구 1주택 양도세도 거두고 해가지고 비싼 집에 살면 비싼 집에 살 만큼 또 가만한 데서 돈 벌었으면 돈만큼 세금 내도록 해야죠. 맞아요.
그거 입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창에는 뭐 올소 난리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나저나 그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그 유튜브 방송 생중계 중에 그 대통령 먼저 팔면 자기도 팔겠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가 된통 외통수에 걸린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놓은 게 오피스텔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거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오피스텔을 내놓습니까? 많잖아요. 하나만 내놨대요. 예, 6채 중에 하나를 내놨는데 그것도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고 오피스텔. 예. 야 그랬구나. 본인 말로는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뭐. 근데 그것도 안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돼버리면은 우리 김상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어요. 그런 젊은 분들이 친구들 혹시나 있어요. 네. 이번에 선거 끝나면은 네. 좀 이렇게 나도 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어요 혹시? 열심히 꼬고 있어요. 괜찮은 친구들 있어요. 우리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면 참 좋겠다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친한계들 중에 이제 비례분들 많잖아요. 네. 많은데 막 제명한다 막 걸리잖아요. 그분들 제명 자유로워지죠. 그걸 제명은 잘 오지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 모시고 오실라나? 누가 딱 생각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닌 게 아니라 제명하면 네. 친한계 비례 같은 경우는 제명을 당하면은 그렇죠. 그 당적이 사라지고 국회의원 지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FA 시장에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명 얘기하면 그분도 부담스럽다. 하여튼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용어를 정확히 쓰자 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저기 이제 구구 단체 정확하게 구구 단체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보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거든요.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야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은 고향이 사실 눈에 갑니다. 부산 네, 출신을 다시 부산이죠. 이제 중용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4년 3개월간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1년 동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는데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 모두 다 사실은 PK 사람인데 PK 후보인 전재수 후보가 시장 출마가 유력시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러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님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이전에는 갔지만 이거를 계속 이어가려면은 좀 안정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장관 기간이 좀 짧았어요. 짧다 보니까 부산 출신의 관료 출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근무 경력도 있고 그런 면에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부산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산 선거가 아무래도 뭐 지금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이게 지금 기업들도 가야 되고 그럼 산하 단체들도 쭉 가야 되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진두지휘하게 아마 적절한 인사인 것 같아요.